원래 김선 연구원께서는 이거 그러니까 공공제약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학원 다닐 때부터 계속 박사과정 논문까지 해가지고 여러 번의 그런 글들도 많이 쓰셨고, 그다음 실제로 남반구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 운동에 되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인도나 태국에도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쿠바에도 다녀오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초청을 했었는데 지금 많이 아프셔가지고 아쉽게도 못 불러서 제가 뭐 간단하게 브리핑하는 수준이라서 아마 김선 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100만 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필수 의약품 내용 보시면은 WHO에서 우선 정의하고 있는 필수 의약품이라는 거는 인구 집단에 우선되는 의료 서비스를 요구를 충족하는 의약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주장하는 거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그 지역마다의 우선되는 질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질병들을 설명하고 싶다, 이런 식의 설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에 대한 내용도 보면은 질병의 이완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병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거나 얼마나 퍼져 있는지, 또 그 의약품, 그거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효능, 그 다음에 상대적 비용 효과성, 이걸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필수 의약품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고, WHO 같은 경우에는 1977년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의약품을 개정해가지고 목록화하고 있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WHO가 주장하는 건 국제 표준이 절대 아니다. 각 나라마다 각자의 그런 건강 형평성이나 뭐 상대적인 고소득 국가인지 저소득 국가인지 또 그 질병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 이제 국내 의약품 관리 체계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국내 필수 의약품이라 국가 필수 의약품이라 부르는 거는 국가 비축료 의약품 플러스 공급 중단 시 지원 의약품, 이거 두 가지를 합쳐서 국가 필수 의약품이라고 부르고 있었고, 그래서 희귀 필수 의약품 센터가 원래는 희귀 의약품 센터였는데 2017년도부터 희귀 필수 의약품 센터로 바뀐 것도 그때 2017년도에 필수 의약품에 대한 개념이 세워지고, 제가 2019년도 것까지 봤더니 340개 정도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조금씩 줄진 않고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필수 의약품이 있다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외국에서의 공공제약사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대표적인 이제 공공제약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이렇게 네 군데인데, 이 네 군데의 그냥 공통적인 점만 우선 먼저 살펴보면은, 이 나라들은 대부분 다 저소득 국가거나 중소득 국가의 그런 분포를 띠고 있고, 조금 그 당시 특히 공공제약사가 설립되던 그 당시에는 건강보험 제도 같은 것도, 건강보장 제도도 거의 없었고, 보건의료 체계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의 필수 의약품이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은 보건의료를 접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치료제 접근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아마도 그런 식의 공공제약사들이 생겨난 것으로 보이고, 또 각각의 감염병에 대한 질환들의 부담이 조금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특히 HIV가 가장 대표적인데, 태국 같은 경우에도 공공제약사가 가장 잘 되는 나라 중 하나잖아요. 근데 그런 특징이 어쨌든 공영제약사가 지금까지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각각의 공영제약사를 살펴보면은, 태국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의 공공제약사가 있고, 그 공공제약사는 GPO라는 공공제약사고요. 이게 1966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이 제약회사가 전체 제약시장, 태국 제약시장의 3.2%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전체 한 9위 정도 된다고 하고요. 특히 HIV 치료제 관련해서 전체 매출액의 30%를 HIV 치료제를 생산하고 파는데 우선 사용이 되고 있고,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감염병 대응이나 희귀의약품 생산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제약회사라고 보면 되겠고, 강제 실시를 태국이 총 7번 했거든요. 7번의 강제 실시를 다 이 회사를 통해서 생산하고 있고 실시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4개의 국영제약사가 있는 상태이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IDPL이라는 공영제약사고, 이 공영제약사는 보통 이제 필수 의약품들을 주로 생산하고, 또 국가 보건 의약품이라고 해서 말라리아 치료제나 인구 계획에 관련된 아마 뭐 PM이나 이런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런 식의 뭐 관련된 의약품들을 주로 생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어쨌든 인도가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국영제약사를 많이 설립하고 많이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제약세장의 그 제약 산업의 틀을 조금 더 높이고, 그 인도 단체가 이제 세계 제네릭 시장에서 20%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세계 전체에서 인도가 생산량이. 그만큼 어느 정도 국영제약사가 전체 인프라를 조금 구축하고 올리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키미아 파마라는 이제 공영제약사가 있는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에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현재 4개 공영제약사가 인도네시아 내에 있는데, 이 4개 인도네시아 국영제약사가 총 30%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인도네시아는 조금 특이했던 게 이윤을 절대 원가의 20%를 넘지 않게끔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원가의 20%까지만 그 가격을 받는 걸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도 강제 실시를 통해서 뭐 에이즈 치료제나 비형 간염 치료제들도 실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 총 18개 국영제약사가 있다고 하고 3개 백신 생산 시설도 있다고 해서 총 21개 공영 관련된 생산 시설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브라질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30%를 다 공영제약사를 메우고 있고, 특히 브라질이 이 3개 백신 생산 시설이 조금 중요한 게 전체 라틴 아메리카의 백신에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점유율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고, 또 브라질도 되게 많이 강제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다 국영제약사가 있었던 나라들은 이제 강제 실시의 어떤 방식으로 국영제약사를 이용했던 부분들도 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은 그 외국 사례에서 봤을 때 공공제약사 또는 국영제약사의 역할들을 살펴보면은 우선 강제 실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강제 실시 통해서 원활한 공급이나 낮은 가격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었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영제약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생산 시설에,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의약품 생산 시설에 조금 더 스릴하거나 품질 같은 걸 조금 올리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 공공제약사들이 대부분 다 필수약품 목록을 이용하고 그거 필수약품에 내에서의 생산을 주로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또 특히 HIV나 비형 간염이나 암이나 심혈관계처럼 보건의료에서 그 나라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치료제들을 주로 많이 생산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호주에도 공공제약사가 있긴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1차 세계대전 때 그 의약품에 관련돼서 이제 전체 무역이 다 끊겨버리니까 호주가 그런 의약품이나 백신에 대한 생산 시설이 없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급하게 국가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 국영제약사가 실시가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1944년도에 페니실린도 만들고 백신 시설을 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백신 개발을 많이 했던 그런 회사라고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게 1990년대에 이제 민영화 바람이 불면서 94년도에 민영화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는 이 회사가 노바티스의 백신 사업하고 합쳐가지고 세계적으로 조금 유명한 인플루엔자 백신 회사가 되었다고 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민영화를 통해서 결국에 나왔던 부작용은 이제 호주의 원주민을 위해서 원래 만들었던 큐알 백신 같은 것도 생산이 중단이 되고, 벤질 페니실린처럼 약간 이유는 없지만 꼭 필요한 의약품들이 공급량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최근에 의약품에 관련 공공제약사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진 나라가 제가 아는 거는 이제 프랑스랑 미국이거든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좌파연대라는 또 정당이랑 그다음에 공산주의 정당 이렇게 두 군데에서 공동 발의해서 아마 의약품 공공 생산에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요. 여기서 이제 주로 나누는 건 당연히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니까 그 코로나에 관련해서 의약품이나 그러니까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한 원료 의약품, 또 코로나에서 그런 진단을 하기 위한 진단 시약들을 조금 더 필요성, 접근성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배치하자는 취지에서 아마 이게 공공제약사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조건으로는 원래 이제 작년에 WHO에서 투명성 결의안을 하면서 생산이나 뭐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비용들을 조금 더 투명하자는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도모하기 위해서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공적 지원을 조금 더 투명화하는 내용들의 조건화를 법안 안에 싣고 있고, 또 보건제품에 대한 가격을 통제해서 그러니까 생산 비용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내용들이 법안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관련한 이제 부족 의약품들을 공공 생산하자는 논의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거를 이제 웨런이라는 상원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도나 이제 중국에서 셧다운이 걸리면서 되게 많은 또 갑자기 코로나 관련된 환자들이 되게 많이 폭증하면서 그 환자들을 대응할 수 있는 뭐 진정제라든지 마취제라든지 진통제라든지 그런 대응 의약품들이 되게 많이 부족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뭐 병원에서 생산시설 지어가지고 병원 내 조제실제제를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런 되게 많은 의약품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조금 자국화 개념의,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원료약품이나 의약품들을 외국에 많이 의존했으니까 그걸 자국화하는 개념에서의 공공재생 생산이라고 느껴졌거든요. 대충 법안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 거는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었던 건데, 어쨌든 공공제약사에서 주요 역할들이 자국 제약산업의 발전을 견인차가 되는 부분, 그 다음에 필수의약품 접근성의 확보를 위해서 특히 강제실시 관련해서 많이 접근하고 있고, 또 예방사업이나 보건의료 사업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고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공제약사가 설립된다고 해서 자국의 제약산업의 발전에서 견인차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또 다만 첨단 재생, 그러니까 앞으로의 바이오의약품이나 첨단 재생 바이오가 이제 만약에 새로 생기고 그게 우리나라의 생산 시설이 아직까지는 미비하거나 되게 열악하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메디톡신 주 같은 거나 또는 그런 인보사 같은 그런 생산 시설에서 만들어내는 게 뭔가 품질 면이나 이런 거에서 되게 많은 문제가 있다면은 그걸 공공제약사가 견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잠깐 들었고, 그 다음에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봤을 때 강제 실시를 우리나라에서 특별하게 지금 여기서 나왔던 그런 4개의 국가들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필수의약품 접근성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현재 지금 되게 고가의 의약품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저가의 필수의약품에도 불구하고 공급에 접근성이 안 됐을 때 그걸 공공제약사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예방사업 등 보건의료 사업에 대해서는 봤을 때는 어쨌든 코로나 같은 감염병 위기에 관련해서 공공제약사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 적용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공공제약사의 논의는 아무래도 글리백 투쟁 이후로 아마 처음에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4년도에 건의학 자료 보니까 2004년도부터 공공제약사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논의들을 살펴보면은 희귀 필수의약품, 그 다음에 필수의약품 및 퇴장 방지 의약품에 대한 생산을 공공제약사에서 하자는 안정 공급을 위해서, 안정이에요. 안정 공급을 위해서 공공제약사에서 하자는 내용이 있었고, 또 의약품의 원가 산정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제약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또 트리스 관련해서 강제실시 관련해서 해야 된다, 강제실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논의에서 시작이 있고, 그런 안전성,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공공제약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도 푸세온이나 타미플루를 통해서 공공제약사 논의들이 꾸준하게 이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체화되었던 건 이제 2013년도에 건보공단에서 공공제약사를 해보자, 또는 공공도매상을 해보자는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2013년도에 특허 만료 이전에 고가 필수 의약품, 또 저가의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 공공생산이 필요하다 식의 이제 연구보고서 결과들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제약회사들의 반대로 건보공단에서 이 내용을 포기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2016년도에 권미혁 의원실이 공공제약사에 관련해서 공청회도 열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공공제약사에 관련해서 법안도 발의를 했었고, 권미혁 의원실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민주당 그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약에도 공공제약사가 실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논의들이 있었고, 실제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법안 발의를 한 30명이 같이 했어요, 동동 발의를. 그래서 그 당시 민주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공제약사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동의가 있었거나 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공중보건 위기 대응과 국민 건강 증진에 필요한 국가 필수 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를 하는 목적으로 이 법안을 설립했고, 이 법안을 발의했고, 대상 의약품은 백신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퇴장 방지 및 희귀 의약품으로 나누고 있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공공제약사 설립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공공제약사는 국가 필수 의약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며 의약품의 강제 실시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필수 의약품의 수요 및 관리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국가 필수 의약품들을 국내외 같이 협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국가 필수 의약품의 관리에 대한 정보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식약처장,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 필수 의약품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필수 의약품 관리위원회는 이제 매년 국가 필수 의약품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위탁 생산을 할지 공공제약사를 통해서 국가 필수 의약품을 생산할지를 정해가지고 신속하게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미래통합당에서 비슷한 법안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어가지고 공중보건 위기에 관련된 의약품 진단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지원하고 개발하자 이런 내용이었고 환자 치료에 대해서 무상 지원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그 정도만 서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접근에 관련해서 공공제약사 말고 다른 방식의 정부 개입이 있었는 걸 살펴봤는데 우선 백신에 관련해서는 정부 개입이 되게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이라는 것도 설립이 되어서 계속 백신에 대한 자금률을 높이는 노력을 했었고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백신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2014년도에 32%였는데 2017년도 기준으로 50%를 끌어올렸다고 했고 백신 자금률 그만큼 그러니까 국가가 어쨌든 원래 그전에는 외국에 많이 의존했었던 외국 의약품 제약회사한테 많이 의존했었던 백신이 어쨌든 정부 개입을 통해서 백신의 자금률 높이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또 제약 생산 시설에다가 직접 정부가 투자해서 생산 시설을 짓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화순의 녹십자 화순 백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800억 중에서 한 200억 정도를 전라남도랑 화순군이랑 지식경제부가 이제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백신 공장을 지은 바가 있고 또 산업부에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약품 GMP 시설을 되게 크게 지었는데 그게 KBCC라는 바이오약품 시설 생산 시설인데 지금 이거는 어쨌든 민간 회사 이러면 생각 안 나는데 그 민간 회사가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근데 산업부는 이게 어쨌든 별로 자기들 봤을 때 소용이 없어가지고 쓸모가 없어서 이걸 이제 민간에 팔려고 한다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부 같은 경우에도 합성의약품의 생산 지원을 위해서 대구에다가 첨복단지를 지었고 바이오약품 생산 지원을 위해서 오송에다가 또 첨복단지를 지은 바가 있습니다. 또 R&D에 대한 투자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 정부가 아시는 것처럼 제가 본 거는 연구 보고서에서는 2016년도까지밖에 없어가지고 크게 없는데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5년 동안 뭐 1조 몇천억 이렇게 투자한다 이런 식의 논의들이 많이 있고 특히 요새 바이오약품 첨단 바이오약품 지원법 그러니까 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그 법을 또 기반으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연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원들이 그만큼 우리나라가 R&D 의약품 R&D 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그 대충 봤더니 2014년, 15년, 16년 봤으면은 한 700억 정도, 800억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가 의약품 정책 수단으로서 봤을 때 이제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서 운영하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있고 그다음에 퇴장방지 의약품이나 희귀필수의약품 센터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 재원 조달이 있고 또 공급 중단 보고나 공급 중단에 대한 지원 의약품들 통해서 이제 규제를 통해서 접근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보조적인 접근성에 대한 보조적인 정책 수단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직접 생산하거나 직접 공급하는 방식의 이제 정책 수단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공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 이제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 필수성을 중심으로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실장 실패가 발생한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그밖에 형평성이나 접근성에 관련된 내용 또 소수 질환이나 이윤성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이나 생산이 소극적일 수 있다는 부분 또 저소득 국가나 저소득층에게 의약품 접근성에 제약이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급 중단에 대한 사유를 보면은 대부분 다 경제성을 이유로 공급 중단이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수익성이 31%고 뭐 주력 제품 사업이 변경되어서 4%고 국내 제도에 관련된 부분 7%니까 어쨌든 많은 부분이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공급이 중단되는 부분들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한 해에 50몇 개가 공급 중단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서 대부분은 어쨌든 경제성인 이유 때문에 공급 중단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의약품 관리 체계를 보면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게 퇴장 방지 의약품들도 있고 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 공급 중단 지원 의약품, 또 백신, 자가치료제, 희귀의약품 이런 거 등등등이 있는데 이 관리 기관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식약처가 주관하는 경우도 있고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경우도 있고 심평원이 주관하는 경우도 있고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경우도 있고 희귀의약품 센터가 주관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하나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공급 중단 보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고만 되지 그거에 대한 마땅한 대응 같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목록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가지고 서로 미루거나 아니면 서로 같이 챙기거나 그런 부분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또 이게 결과물에 대한 관리나 개입이 많아가지고 이게 원료화품 단계나 뭐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개입이 없거든, 정부 개입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현행 관리 체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충 여기까지입니다.